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정선입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제목과 조금 다른데요. 주요국 외에 국내 현황도 좀 말씀드리고자 제목을 좀 막 바꿨습니다. 보시면 식품용 재활용에 대한 새로운 국내 규정도 작년에 마련됐고요. 그리고 유럽연합도 새로운 신규정이 작년에 발효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첫 번째 재활용 배경 및 필요성, 그다음에 국내 관리 현황, 그리고 국내 관리 제도의 특성을 좀 비교하고요. 그리고 신규정에 대해서 유럽연합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런 부분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발표 자료의 거의 반 정도가 이제 유럽 신규정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식품용기 포장 분야에도 이제 자원 순환과 폐기물 저감화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활용 제도와 또 재활용 원료 사용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재활용에 투입되어야 하는 수거 단계, 원료에 해당하는 수거 단계 오염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재활용되는 그 폐품의 재활용 공정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재생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서 우려되는 유해 성분이 용출되지 않아야 되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서 이제 두 부처가 환경부와 식약처가 21년 5월 28일에 식품용기 재활용 확대 추진에 대해서 하나의 공동적인 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22년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나의 안전 기준, 재생 원료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해서 특히 여기에는 이제 조금 국한된 부분이 식품용 투명 페트만 이제 분리수거 사업을 통해서 재생하는 과정이 인정 제도로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시가 마련됐는데요. 식약처 고시 네, 제 2021-16호에 따라서 이제 식품 용기의 식품 접촉면에도 이제 물리적 재활용 페트 원료 사용이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민원인 안내서도 이제 마련되었고 최신으로 23년 2월 28일에 합성 수지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 신청 제출 자료 작성 가이드라는 민원인 안내서가 이제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식품 용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재질들이 페트나 PPE 또 PS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이제 페트가 재활용 재질로 선호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선 첫 번째가 식품용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우선은 가장 좋은 품질들이 수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이제 사용되는 범위가 뭐 음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좋은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식품의 범위가 상당히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품질의 폐기물이 수집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두 가지 큰 이유가 PP나 PE에 비해서 이제 재활용 공정 기술이 적합한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두 가지 외에도 또 그러다 보니까 산업체에서는 경제적인 면에서 아무래도 페트에 대한 재활용 요구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페트는 알페트의 그 식품용으로 이미 적합하다는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PP나 PE나 같은 재질은 아직은 이제 식품용으로는 다소 적합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식품용으로도 재활용 PPP가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상당히 제한적인 그 제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수거된 범위 안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식품용이라기보다는 농산물 포장용 아니면은 유통 과정에서 사용되는 그런 제품들
그런 것들이 재활용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국내 관리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적 근거로는 식약처 고시가 있고요. 이 안에서 현행 규정 지침을 보시면은 기구용기 포장 공전 안에서 재생원료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공통 기준 및 규정 안에 들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부분에는 재생 합성 수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정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그 다음에 몇 가지 예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리적으로 재생된 페트 재질의 재생 합성 수지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도 굉장히 강화된 그 인정 제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투입되는 원료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에 적합한 그런 재생원료 식품용 재생원료 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입 원료 그러니까 플레이크만 식품용 알페스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듯이 환경부와 식약처가 서로 분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품을 수거해 선별해서 재생 플레이크까지 오는 단계는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듯이 여기 보시면 이제 식품용 재생원료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재생 플레이크가 이제 이런 확인서를 받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재활용 공정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식약처가 관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재생 칩에 대해서 이제 그 재활용 공정의 그 효율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안전성 평가라는 것이 들어가고 그 부분이 이제 다음에 보시면 네, 그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제출 자료들이 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 제출해야 될 자료들인데요. 민원인 안내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준비하시면 되는데 네. 보시면 여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 재생 원료의 가장 중요한 그 오염 물질 제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네. 인위적 오염 물질을 이용한 제거 시험 결과 그리고 제거 관련 자료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거기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여기가 이제 재활용 공정, 재생 공정의 안전성 평가 단계입니다. 이 부분이 기구용기 포장 공전 안에 별표 4로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인위적 오염 처리 방법이라든가 인위적 오염 물질 제거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도식도를 보시면은 이 재생 플레이크 아까 그 생산 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재생 플레이크가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럼 이 오염 인위적 오염을 시킨 후에 여기 인위적 오염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물질들을 선택하셔서 인위적 오염을 시킨 후에 그 플레이크의 우선 첫 번째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세척 단계나 그리고 알페트의 이제 재활용 공정 기술이 들어간 고온 가압 기술을 거쳐서 나온 펠릿에 대해서 최종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서로 비교해서 안전성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가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해외에 있는 그런 인정 제도와도 유사하고 시험 방법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저희도 기준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외국에 어떻게 관리 제도를 하고 있는지 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을 가장 앞에 둔 것은 현재 이제 재활용 쪽에서는 유럽연합이 앞서가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제일 앞에 두었고요. 유럽연합,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중국은 아직까지 뭐 특별한 그런 규정적인 면에서 아직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는 있는데 재활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마련된 바가 없어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미국, 일본, 한국의 특징을 먼저 비교해 보시면은 유럽연합은 EU의 레귤레이션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번호가 좀 틀렸습니다. 2022입니다. 2022/1616 이 신규정이 이제 작년 10월부터 발효가 돼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의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의 경우는 가이드라인처럼 이제 권장사항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산업체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자 입장에서는 거의 의무 수준에 준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후생성 지침으로 가이드는 마련되어 있는데요. 일본의 정부 입장에서 뭔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협회에서 자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좀 특징적인 모든 그런 행정 업무는 좀 최소화하고 관련 협회들이 활동이 굉장히 왕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22년부터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보시면 다른 것들은 다 기구용기 포장 일반적인 것과 비슷하지만 여기서 네, 3번에 보시면 유럽연합은 식품과 접촉하는 재생 플라스틱 소재 및 제품에 관련 레귤레이션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FDA 가이드라인이 있고 이는 뭐 허가 절차가 아닌데도 이런 업체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검토를 의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LNO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CN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관련 협회에서 협회의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환경부와 함께 정부 부처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염물질 제거 이 부분에서 사용 승인을 위한 시험 방법입니다. 각자 대표하는 이름은 다릅니다. 명명은 뭐 유럽연합은 챌린지 테스트, 미국은 대리오염 시험, 일본도 대리오염 시험 이렇게 되고 저희는 이제 인위적 오염물질 제거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인정된 현황입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총 260건 정도 인정이 되었는데 유럽연합은 현재까지 물리적 재생에 대해서만 인정을 주고 있고요. 승인을 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뭐 페트 외에도 PP, LDPE 뭐 이런 다른 재질들도 물리적 재활용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신규적이 나오기 전에는 명시적으로 투입되는 원료에 대해서 비식품용 페트의 투입률을 5% 이하 뭐 이런 제한 사항을 두고 있었는데 신규정 발효에 따라서는 품질 보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물리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을 모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 업체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업체가 제출을 하면 그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도 뭐 페트 트레이 협의회 이런 협회에서 지금 한 7건 정도 자체적이라기보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거에 대해서 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24년 10월 현재 한 건인데 인정된 부분이 지금 한 건이 인정이 추가로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 세 유럽과 미국 연합이 유사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사용 조건, 최종 그 재생 원료가 사용된 제품의 최종 조건들을 좀 명시하는데 좀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유럽연합은 재활용 공정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재생지에 대해서도 사용 지침이 마련돼 있고 이것도 협회와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네, 그럼 유럽연합의 신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뭐 좀 늦어진다고 해서 좀 빨리 했더니 이제부터 조금 천천히 들어가겠습니다. 네. 빨리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번호가 2022-1616 네, 이게 맞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신규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2022년 10월 1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208/2008이었는데 그때는 사실 물리적 재활용에 대해서 좀 언급한 정도고 구체적이고 세세한 서식이나 이런 것들이 공표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규정에서는 조금 세세하게 서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아마도 유럽연합이 미국이 지금 아까 화학적 재활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 가고 있고 현장에서도 그 요구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기존의 그 기존 규정에 따라서 인정받은 기술은 재활용 제품이나 재료나 제품이 시장에 될 수 있는 시간이 2023년 7월 10일까지입니다. 지금 이제 지났죠. 그런데 식품 업계에서 이 재고를 가지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동안 재활용 합성 수지제 특히 페트에 대해서 물리적 페트 재활용을 언급했는데 지금 클로즈드 루프 같은 경우 이제 PP나 PE 이런 부분에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기능성 장벽 뒤에 사용되는 재활용 물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화학적 재활용도 역시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것이 이번 규정에서 좀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간소화된 것은 기존에는 이제 클로즈드 루프도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F사에서 평가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재활용 계획이라는 하나의 그런 자체적인 계획서만 제출하면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요. 아마 왜냐하면 클로즈드 루프는 이제 오염이 유입될 그런 경로가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다시 나오는 얘기라서 조금 좀 스킵을 하겠고요. 네. 여기서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이 안전성 부분입니다. 재활용 제품의 안전성 부분에서는 말씀드렸듯이 투입되는 원료에 대해서도 하나의 품질 보증 체계, 제3자에 의한 인증이 되는 품질 보증 체계가 통제되어야 하는 것과 그리고 재활용 제품은 미국에서도 하지만 재활용 사용 제한, 권장 사항 등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이 이제 재활용 제품에 대한 안전성 부분에서 감안돼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투입 원료에 대해서 도식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소비 후에 페트의 재활용 물질에 투입되는 원료들이 하나의 품질 보증 체계를 가져야 된다는 점이고요. 여기는 이제 폐쇄 회로를 거친 그런 제품들은 조금 더 거기에 해당하는 준한 그 접촉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것들만 보장이 되면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떤 것 부분에서 어떤 단계에서 검토를 한 번 더 해야 되는지 어떤 인정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신규정에서 좀 주목할 부분은 기존에는 모든 재활용 시설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업체들이 모두 F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요. 지금은 기술과 이런 재활용 기술과 설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직접 F사의 그 승인을 받지만 이 설비를 활용해서 예를 지금 들었는데 설비를 활용한 재활용 시설은 각 국가에서 국가관청에 그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LMA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그 재활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요. DY 폴리머는 지금 사명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이제 국내에서 지금 재활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페트 재활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전에는 F사에 직접 이제 승인 요청을 해야 됐지만 지금은 각 국가 그러니까 EU 같으면 회원국 그리고 지금 DY 폴리머는 사실은 국내에서 좀 더 협업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부분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바로 필요한 것이 이게 CMSS라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서식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오염 제거 시설이 위치한 지역 관할 관청의 감시 목적으로 이 부분을 운영하고 이 부분에서 이 기록을 최소 5년간 보유해야 되는 것이 이번에 좀 새로 바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에서 네, 이거는 이제 노벨 테크놀로지는 좀 넘어가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신규정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지금 문제되는 부분을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상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서식도 마련했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게 행정적인 부담도 상당히 지금 큽니다. 뭐
23년 6월 10일 만약에 시작이 되는 하나의 기술이 접목되는 부분이 있으면 6개월 이전에 통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기존의 구 규정에 따라서 등록돼 있던 업체들이 사실은 작년 말까지 재신청이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은 했는데 아직도 그 통보를 받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뭐 운영을 시설을 운영하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운영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는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CMSS 부분인데요. CMSS에 기초한 감시가 지금 접목된 이유는, 적용된 이유는 이 시설, 재활용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위치하는 국가에서 국가 관청이 협조가 돼서 CMSS 기초 감시를 진행해야 되고, 그것을 그냥 하나의 통보를 해주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EFSA나 그러니까 EC입니다. EU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EU 내 회원국이면 원활하게 소통이 국가 간 되겠지만 EU 밖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까 DY 폴리머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새롭게 이렇게 등록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똑같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도 역시 식품 접촉 물질 생산 시설을 뭐 정기적으로 감시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질 않아서 굉장히 새로운 그런 행정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 좀 EU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협조하면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게 약간은 비관세 무역 장법처럼 그렇게 간주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식약처에서도 지금 고려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짧게 하라고 하셔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